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오늘은 아침마당 대구에서 준비한 청년기획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즘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는지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쌤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그 대학생들은 곧 사회 진출할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크죠. 특히 지역에는 그런 안정된 직장도 많지 않고 거기다가 또 기회도 많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자리, 직장 이런 게 안정이 돼 있어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불안한 거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거기에서도 최근 1년간 우리 청년들 3명 가운데 1명이 번아웃을 겪었는데 그 이유로는 진로 불안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한참 일해야 될 젊은이들, 청년이 번아웃이다. 즉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몸의 에너지가 다 소진된 듯한 그런 무력감을 겪는다는 그 자체도 안타까운데 그 배경에 진로 불안이 있었다고 하니까 좀 기성세대로서 미안해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더욱 안타깝더라고요. 예. 저는 20대를 M4 세대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M4 세대가 뭔가 그랬더니 이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서 연애 안 해, 결혼 안 해, 주택 구입 안 해.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포기한 걸 M4 세대라고 부른다는 거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사회적 환경에서 좀 신뢰나 믿음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네. 스스로 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현실의 벽은 높잖아요. 그래서 M4 세대란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실 과거에도 취업이나 직업 구하기가 쉽진 않았지만 요즘은 너무도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우리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그 사회적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오랜 세월 이 부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오신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김누리 교수님을 모셔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특강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예. 네, 이렇게 아침마당 대구를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예. 먼저 우리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시청자분들께 인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김누리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육자로서 또 지식인으로서 꽤 오랜 기간 우리 교육의 문제점 짚어주셨고요. 또 교육 개혁에 대해서 때로는 질책 또는 또 해법을 이렇게 제시해 오셨는데 네. 여러 교육 문제 가운데서도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예,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지금 특히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문제, 이게 교권 너무 문제. 교권 문제, 이것이 너무 심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해서 교육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된 게 사실이죠. 예. 예, 사실 지난 9월 2일 날 여의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아세요? 큰 집회를 했었는데요. 예, 큰 집회라고만 아시죠? 네. 예, 혹시 아세요? 많이 모이셨나 봅니다. 그렇죠. 예, 무려 네. 30만 명이 모였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럼 교사 30만 명이라면. 예, 지금 한국의 교사가 약 50만 명이니까 네. 30만 명이면 60%가 모인 거죠.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까지 많이 모였을까 예. 좀 과장된 게 아니냐 했더니 실제로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이 30만 명 넘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성을 반영하고 그렇죠. 우리가 45년에 해방된 이후에 교사가 이렇게 많이 모인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게 뭐겠어요? 한국 교육이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것을 교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겠죠. 교수님 늘 이제 뭐 칼럼에서도 또 방송에서도 근원적인 문제 해결,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네. 문제 해결을 주장하셨거든요. 예. 근원적인 해결 없이는 설령 뭐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그 개혁 자체도 어렵고 한다 네. 하더라도 일시적일 뿐이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 원인을 지금 자꾸 일자리라든가 좋은 일자리가 없다.
취업 문제 이런 것들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틀렸다고 봐요.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요. 좋은 일자리가 풍부해서 넘쳐난 적은 없어요. 좋은 일자리는 항상 제한적이죠. 맞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일자리가 최소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존엄한 인간으로 사는데 충분한 정도의 삶이 가능한 그런 일자리가 풍부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게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아주 소수에게만 제한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주어지고 또 그 일자리를 가진 그러한 소수에게는 너무나 큰 특권이 부여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 앞에 있다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예. 다시 말하면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불평등과 차별에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불평등이라는 게 청년들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서 그런 그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유독 그 청년들이 불평등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혹시 뭘까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불평등은 지금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한국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불평등할까요? 예, 제가 작년에 KBS 그 쌤과 함께라는 프로에서 이 불평등 문제를 작년 1월 2일이니까 작년 첫 프로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한국의 불평등은 어떤 지표에 따라서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걸로 나옵니다. 예, 작년에 제가 근거로 든 것은 토마 피케티라고 지금 파리 경제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계 불평등 보고서라는 걸 매년 작성을 해요. World Inequality Report라는 걸 2022 작년에 나왔어요. 제가 그걸 근거로 한국이 얼마나 불평등이 심한지 얘기했거든요. 어느 정도 심할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입니다. 네. 그래서 피케티는 주로 자산 불평등을 상위 10%와 상위 10%의 평균 자산과 하위 50%가 가지고 있는 평균 자산 그것이 몇 배 차이가 나는가 이걸로 재요. 예. 한국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상위 10%의 평균 자산과 하위 50%. 우리가 예상하는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쉬운 2배. 쉬운 2배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청년 세대에게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가혹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불평등 문제만이 아니고요. 지금 많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청년 세대에게 너무나 가혹한 유산을 물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우리나라의 그렇죠. 교육이 좀 잘못됐구나 아니면은 독일의 교육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교육과 비교를 하면서 문제점을 느끼신 건지 왜 이렇게 교육에 관심을 갖게 예. 되신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지금 오늘날의 대학과 과거의 대학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하는 것도 있고요. 예. 또 한국의 대학 혹은 한국의 교육과 독일의 교육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경우는 한국은 사실은 대학이 없습니다. 대학이 무슨 없어요? 말씀이죠? 네, 대학이 죽었어요. 네. 제가 한 20년 전에 한국 대학은 죽었다 이런 글을 썼는데요. 그게 사실은 지금 그대로 현실이 돼 있습니다. 대학은 결국은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생이 있나요? 네. 다들 취업 준비만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취업 예. 준비에 그냥 그렇죠. 네. 정의를 구현하고자 애쓰는 그런 학생이 있나요? 예. 너무나 참담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청소 노동자들이 시위를 한다고 고발을 하는 나라예요. 대학생들이. 심지어 손해배상 소송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대학은 완전히 직업훈련소로 변했고요.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대학에 대자보 하나 안 붙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이러한 대학은 한국에 없습니다.
이것을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긴 할 거예요. 한국 사회가 잘못 가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잘못 가지? 이렇게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처럼 대학에서 대학 교수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러한 모습은 아예 없어졌죠. 어느 순간부터. 그렇다면 교수님, 취업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교육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청년들의 위기, 사회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교육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는 사실은 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지금 이른바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이고 이것은 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국 청년들의 위기 그리고 한국 사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김누리 교수의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9월 2일 한국의 교사들 30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다는 건 정말 저는 교육사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교사님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교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교육이 아니다. 교육이 무너졌다 하는 걸 이제 거리에서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욕망 아니겠어요? 그것이 30만이나 됐고 교사들의 60%가 거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국 교육이 상당히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 하는 걸 그거보다 더 보여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무렵에 어느 신문에다가 칼럼을 썼는데요. 제 칼럼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문제는 교권이 아니라 시민권이다. 이거였어요. 네. 그 얘기는 바로 들어오지는 않죠. 지금 한국에서 무너진 것은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교권이 무너진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교사들이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대부분이 잘 모르세요. 지금 한국은 OECD 국가가 38개국이죠. 38개국 안에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유일한 나라예요. 지금 교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고요. 정당 가입도 할 수 없고요. 국회의원도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나라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선 유일한 게 한국입니다. 국민들도 이걸 잘 몰라요. 저는 이것이 한국 교육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사들이 정치적 시민권이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왔으니까 우리 대부분이 이걸 당연시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교사들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요 지난번 독일 의회는 베를린에 있죠. 그 의회에 국회의원이 640명이었어요. 그중에 교사가 81명이었어요. 81명. 13%가 교사예요. 교사는 독일 의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직종들이 있겠죠? 그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직종이에요. 제일 많은 직종은 뭐겠어요? 법률가들입니다. 법률가들. 법률가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게 교사들이었어요. 이것이 뜻하는 게 뭐겠어요? 교사들이 왜 이렇게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대의가 될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죠.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가장 대규모의
지식인 집단이에요. 어느 사회에서나 50만 명의 지식인이 모여 있는 곳은 없어요. 네. 지금 우리도 50만이죠? 그게 교사들이고요. 또 교사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걸 요구하죠, 국민들이. 뭘 요구하나요? 예, 윤리성 같은 걸 윤리성. 요구하죠. 윤리성 같은 걸. 그죠? 예, 높은 윤리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말하자면 높은 윤리성을 요구받는 가장 거대한 지식인 집단이에요. 그러네요. 그러한 집단이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사회에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나 교사들이 그런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독일은 아까 13% 정도라 그랬죠. 독일은 15% 내외예요, 항상. 제일 많은 건 핀란드예요. 핀란드는 20%가 넘어요, 교사들이. 그래서 핀란드 의회에서는 가장 많은 그러한 의원을 배출한 직업군이 교사들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한국에서 교육 문제가 풀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들이 완전히 정치적 금치산자예요. 정치적 금치산자가 어떻게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겠어요? 자기 자신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인들이 정확한 생각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사들이 정치적 시민권을 가지면 학생들을 마치 정치적으로 이렇게 조종하거나 또 뭐 영향을 미치게 될까 봐. 그렇죠.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오히려 교사는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념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배워왔던 거죠, 지금까지. 그죠? 예.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교사들이 정치적 자유를 갖는 것은 종교적 자유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죠. 교사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우리가 제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교사들이 교실에서 야 너희들 이런 종교를 믿어 그렇진 이렇게는 않죠. 안 하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죠. 네. 교사들이 당연히 정치적 자유를 갖되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아이들을 강제해서 너희들도 이걸 믿어라 이런 정치적 입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까 봐 교사가 정치적 시민권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건 그야말로 과거에 독재자들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윤리적 권능을 이들이 활용하는 것을 두려워한 그러한 독재자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핑계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묘하게도 교사들 30만 명이 여의도에 모인 올해 2023년이죠. 올해는 교사들의 정치적 시민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지 60년이 되는 해예요. 우연히도. 환갑이에요, 환갑.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은 당시에 5.16 쿠데타를 했던 박정희 소장이었습니다. 박정희 소장이 당시에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고 하는 것을 교사의 정치 참여 금지라는 것으로 바꿨고요. 그 이후로 60년 동안 지금 교사들이 완전히 정치적인 금치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가 이걸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한국 사회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사들이 교실에서 스스로 성숙한 민주주의자로서 학생들을 길러야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숙한 민주사회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선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사들의 정치적 시민권이 박탈당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라고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우린 우리 자신에 대해 사실 잘 몰라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말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탄을 받는 민주주의예요. 아, 우리가요? 그럼요. 어마어마한 민주주의로 경탄을 받는 민주주의고요. 그걸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고 있어요. 네. 실제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16년
겨울에 촛불 집회를 많이 했죠. 네. 가장 많았을 때가 200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200만이 넘었을 때 제가 독일의 공영 일방송, 우리 KBS 1처럼 독일의 공영 일방송은 ARD라고 합니다. ARD 독일말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 방송에서 계속 와서 보도를 했어요. 굉장히 자세히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몇 번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모인 날, 그날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조금 오바를 했어요. 흥분해가지고. 이것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다. 네. 이런 일은 결국은 우리가 오랜 민주주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4.19, 5.18, 60 이런 역사 속에서 2016년 촛불 집회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어때요? 제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잘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요? 저는 그걸 말을 하면서 느꼈어요. 네. 말을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실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는 안 갖는 게 좋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4.19로 끝나서 해야죠. 네. 이게 계속됐다는 말이 뜻하는 건 뭐예요? 예. 우리 민주주의가 너무 허약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걸 말하면서 느꼈어요. 말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말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습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허약한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한국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허약할까요? 예. 교육 때문인 것 같은데 아직 지금 본론이 안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에서 어떤 부분이 사실은 문제인지. 우리 민주주의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위대하면서도 끊임없이 군인들에 의해서 전복됐던 이유는 바로 뭐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것을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다. 이 말은 뭐겠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이루었는데 분명 우리 한국인들이 아직 민주주의자가 못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막 민주주의를 외치던 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지하철 타고 슬슬 변신하죠. 그리고 집에 딱 도착하면 평소대로 완전히 가부장적인 애비가 딱 돼 있어요. 예? 그 다음 날 학교에 가면 아이들을 들들 볶는 권위주의적 교사가 돼 있어요. 또 회사에 가면 갑질을 일삼는 상사가 돼 있어요. 그럼 민주주의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광장의 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한국인의 삶은.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왜 한국인들은 아직 민주주의자가 되지 못했는가? 이렇게 물어야죠. 네, 그것이 바로 우리 교실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또 민주주의의 문제 그리고 청년의 문제 이게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 우리가 이룩한 경제 성장은 정말로 세계가 경탄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면이 있죠. 이 이면이 뭔가요? 우리 청년들의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네, 지금 청년들 네.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나온 거겠죠. 네. 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자살률 같은 것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자살률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20년째 1위예요. 아이고. 2018년 한 해만 2등했어요. 청년들, 이들의 자살률 또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아동 우울증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서 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평등,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불평등인 것이고요. 사실은 이 불평등보다 저는 더 놀라운 것이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불평등을 가장 사랑하는 국민이라는 거예요. 저희가요? 예, 불평등이요? 놀라운 이야기죠. 불평등을 가장 사랑하는 국민이라는 거예요. 세계 가치관 조사,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World Value Survey라고 합니다. World Value Survey. 이것은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사회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각 나라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비교 조사해서 발표하는 그러한 그 기구입니다. 대체로 6년에 한 번씩 이것을 발표합니다. 2014년 월드 밸류 서베이 들어가서 2014년 자료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수입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소득에 대한, 소득 불평등에 대한 물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평등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불평등을 용인하고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 말씀을 그렇죠. 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사랑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너무나 놀라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보다 평등하게 소득이 분배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가장 낮습니다. 24%밖에 안 돼요. 24%. 예. 지금보다 차이가 더 벌어져야 된다. 여기에 무려 59%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59%. 그래서 이 소득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 선호도가 높은 게 한국이고요. 평등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게 또 한국입니다. 이것은 아주 묘하게도 독일과 아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독일의 경우는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가 58%. 반대네요. 반대예요, 완전히. 거의 반대예요. 그 다음에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가 16%밖에 안 돼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지표예요. 6년 후에 또 했습니다. 2020년. 조사는 어떨까요? 설마 악화되진 않았겠죠? 네, 악화됐습니다. 믿어지질 않죠? 더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가 반토막 났어요. 12%밖에 안 돼요. 아까 24%였죠.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가 무려 65%입니다. 6% 늘었어요.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심지어 미국조차도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의 전형적인 나라잖아요. 예.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 미국은 어땠을까요? 보다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예, 32%예요. 우리보다 8%가 높아요.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는 36%밖에 안 돼요. 우리보다 21%가 적습니다. 우리 59%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도대체 어떤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가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어디서 왔겠어요? 교실에서 온 거죠. 왔죠. 예.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 교실에서부터 이러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작년 1월 2일 날 KBS 쌤과 함께해서 첫 방송인데 새해 초부터 불평등이 문제다.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어요. 그건 사실은 방송사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죠. 좀 희망에 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새해 벽두부터. 벽두부터 자꾸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근데 왜 제가 문제를 제기했겠어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니 앞으로 이 나라에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걸 좀 환기시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계획, 제 의도는 실패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주목하지 않아서요. 이재명 후보 공정을 내세웠죠. 윤석열 후보 역시 공정을 내세웠죠. 안철수 후보 뭘 내세웠나요? 또 공정을 내세웠어요. 심지어 그 당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공정을 내세웠죠. 모두가 공정을 이야기를 해요.
불평등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는 이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회예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에서 공정을 내세우는 건 뭘 뜻하나요?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억울해? 그러면 네가 승자가 되면 되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끊임없는 경쟁심을 그렇죠. 부추기는. 더 경쟁해서 네가 승자가 되면 되잖아. 근데 그게 학교 교육에서부터 계속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학교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사회예요. 요걸 한번 보세요. 예, 요게 어떤 사진이냐 하면 무언가 지금 시위를 하고 있죠. 예, 요 2020년 9월 초에 그리스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서 화재가 납니다. 예. 그래서 15,000명 정도의 난민들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예. 그러한 상황에서 독일 정부가 제일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 난민 15,000명 중에서 2,700명을 먼저 수용하겠다. 이걸 발표를 해요. 그 발표가 있고 나서 이틀 후에 9월 20일 날 독일의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항의하는 시위대가 거리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그중에서 베를린의 시위예요. 왜 나왔을까요? 난민을 받아들이는 시입니까? 아니면 난민을 너무 적게 받아들이니까 더 받아들이자는 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여쭙는 받지 거예요. 말자는 거 아니에요? 받지 말자는. 이 시위의 목적은 왜 2,700명을 받냐? 전원 수용해라. 아, 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하냐? 전원 수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라거라는 게 수용소고요. 에바쿠이렌이라는 게 evacuate, 비우라는 거죠. 수용소를 다 비워라. 멘션 비어디게 운터브링, 인간 존엄에 걸맞은 주거지를 제공해라. Wir haben Platz라는 게 영어랑 비슷하죠. We have place예요. 비슷하죠? 네. We have place. 우리가 장소 많다. 우리한테 다 보내라. 이러고 나온 거예요. 사실 좀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요 일이 있고 나서 조금 지나서 10월 3일이 독일에서는 통일의 날입니다. 우리 개천절이죠. 2주 후에 정확하게 통일의 날이 됐는데 그때 이제 독일 대통령이 기념사를 합니다. 근데 아주 인상적인 기념사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독일 국가 중에서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역사상 많은 독일 국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독일이 최고의 독일이다. Das beste Deutschland. Das beste Deutschland. 최고의 독일. 이걸 몇 번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대통령이 말하는 최고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뭐가 최고라는 거겠어요? 뭐 가장 인간적이고 관용적인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겠죠. 예. 실제로 2015년 이래로 독일에서는 계속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 1위가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고 계속 독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갤럽 잘 아시죠? 네. 입소스, 휴 리서치 이게 이제 3대 여론조사 기관인데 이런데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가장 존경할 만한 나라가 어딘가. 놀랍게도 계속 독일이 1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독일의 역사를 알잖아요. 세계 대전을 일으킨 나라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네. 할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애들이 지금 이렇게 자라났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된 것이 결국은 교육의 장에서 교실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됐다는. 예. 그럼 우리나라 교육과 그럼 독일의 교육이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맞습니다. 네. 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오늘날 독일인들이 보이는 이러한 태도, 이것은 과거 이들의 부모 또 조부모가 보였던 태도와는 다른 태도죠. 물론 당연히 독일에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난민 받으면 안 돼.
이런 사람도 당연히 있죠. 지금 한 15%에서 20%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주류가 이런 사람들이 예. 사회가 됐다는 거죠. 당연히. 예.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느냐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독일인들이 어떻게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와는 예. 너무나 다른 이러한 사람이 됐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교육이 결국은 사람을 바꾼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많은 면에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인류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회의주의가 우리를 지금 감싸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인간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게 독일입니다. 어떤 교육이 바로 아이들을 바꿨을까요? 예. 요것은 제가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는지 좀 궁금하죠? 네. 이렇게 써 있어요. 더 이상 아무도 추방당하지 않는 세계. 그 세계 이외에는 고향은 없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해방된 인류가 사는 세계. 그 세계 이외엔 고향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일까요? 학교 건물 아니에요? 네, 대학 건물인데 네. 왜 여기다 이걸 그려놨을까요? 예, 보니까 프랑크푸르트 대학이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내놓은 난민 수용소 건물이에요. 예. 대학 건물 하나를 난민 수용을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이것을 신문에서 보고 좀 전에 그 화가가 너무 이 건물이 삭막하니까 여기다 와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저 말을 써놓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요 캠퍼스에서 지나가는 대학생들을 붙잡고 물었어요. 야, 지금 대학 본부가 이 니네들 쓰는 건물을 내놨는데. 이렇게 내놨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약간 도발적으로 물어서요. 얘들이 뭐라고 답하겠어요? 당연하다는 예. 얘기하는데. 제가 한 10여 명 물었는데 거의 답이 비슷해요. 의외의 답이에요. 미안하다. 다수가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미안하다.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잖아. 미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미안하냐. 너희들이. 미안할 게 없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캠퍼스가 2개 있어요. 그런데 다른 쪽 캠퍼스에서는 그때 마침 막 완공이 된 기숙사를 내줬대요. 그런데 여기는 사무실 공간을 내줘가지고 더 좋은 장소를 그렇죠. 내지 못 못해서 줘서. 미안하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 안에다 막 텐트를 쳐놓고 지내니까 학생들이 지날 때마다 얼마나 불편할까 하는 걸 보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지금 키워낸 거예요. 교육이. 예. 어떤 교육일까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 길에. 요 아이들. 예. 초등학생들입니다. 독일은 이 초등학생 데모가 아주 유명합니다. 초등학생 데모요? 네. 초등학생들이 엄청 데모를 많이 초등학생들이 합니다. 시위를 하나 보죠. 네, 시위를 뭐에 엄청 대해서 많이 저렇게 해요. 시위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는 TV에서 오늘 시위했던 어떤 초등학교 뭐 이런 걸 보도를 해요. 그때 뭐로 했을까요? 주제가. 그 당시에는 한 30여 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주로 아마존을 살려내라. 이게 가장 많았어요. 예.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인데 환경 문제. 환경 문제. 문제로. 지구의 허파가 죽으면 다음엔 지구별이 죽는다. 이러면서 그걸 하는 시위를 많이 해서요. 그래서 야, 참 희한하다.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시위를 이렇게 하냐. 좀 지났더니 그때 전 놀랐어요. 아웅산 수치를 석방해라. 이런 시위를 하는 거예요. 아웅산 수치를 석방해라. 초등학생들이. 그때도 예. 그 30년 전에도 지금도 아웅산 수치 미얀마 대통령이 가택연금 상태죠. 여러분 아시죠? 네.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군부에 의해서 가택연금 상태였는데 독일의 초등학생들이 아웅산 수치를 석방해라. 이런 시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얘들이 아웅산 수치를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요.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시위를 하는가 했더니 제가 독일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야, 네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여러분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 사면위원회라고 하는 데죠. 유엔 산하에 있는 국제 사면위원회인데 이것은 주로 정치인, 사상범, 양심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예요. 유엔 산하에. 여기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그러한 초딩들이 누군 줄 아니? 묻더라고요. 독일 아이들이 가장 많은 기부를 한다.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고통과 억압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신문에 그런 게 나오면 야 지금 미얀마라는 곳에서는 군인들이 대통령을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럼 아이들이 뭐 그죠? 시위를 해요, 뭘 해요, 무슨 기부를 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걸 보고서 내가 논문을 다 쓰기 전까지 이 아이들을 직접 현장에서 한번 보고 이야기도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못 봤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다가 한 4, 5년 전에 제가 베를린에 갔는데 그때 만났어요. 베를린 한복판에서 초등학생들 한 300명 정도가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스에서 후다닥 내려가지고 한 30분 쫓아갔습니다. 그때는 북아프리카 난민들을 강제 송환한다 하는 기사를 보고 아들이 나온 거예요. 또 반대 시위했겠네요. 그렇죠. 네,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 그때는 얘들 구호가 kindness is illegal 이런 걸 들고 나왔어요. 영어로 하면 no human being is illegal이에요. 어떠한 인간도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불법 체류하니까 강제 송환하겠다. 이것을 베를린 신문에서 초등학생들이 본 거예요. 아니 여기서 머물면 머무는 거지. 왜 인간에게 자꾸 불법 딱지를 붙이고 이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보내냐.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이 또 나서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시위를 하는데 옆에서 쫓아가는데 정말로 내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니까 독일 아이들은 이 어린 아이들부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고통과 억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연대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서 제가 계속 눈물이 난 거죠.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오직 생존이죠. 나 혼자 생존. 그렇죠. 영어 단어, 예. 수학 그런데 나가면 공식. 엄마가 난리 나죠. 그렇죠. 난리 나죠. 엄마가 난리 나. 이런데 왜 가니? 네? 여기 보세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같이 다 손잡고 나오셨어요. 같이 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아이가 인류의 공동의 선에 대해서 외칠 때 우리 아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거기에 함께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아이들이 커서 누가 됐겠어요?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어요? 예. 이게 이제 오늘날 독일을 아까 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이들이 다 여기서 이제 커왔겠죠? 네, 데모하면서. 초등학교 때 데모하면서 그런 아이들로 큰 것이고요. 얘들은 심지어 이런 것으로도 데모를 많이 해요. 이런 것으로. 아이들과 놀아라. 네. 부모들이 계속 휴대폰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왜 휴대폰만 오히려 보느냐. 어른들에게. 어른들에게 지금 시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랑 놀아야지. 네? 왜 휴대폰이랑 노냐. 그 정도로 지금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1970년에 교육개혁을 하는데 이 교육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구호가 바로 저거예요.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렇게 해서 독일은 1970년부터 경쟁교육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놀라운 거죠. 학교에 등수 석차가 아예 없습니다. 학교 간의 경쟁도 없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봐요. 이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아비투어라고 합니다. 아비투어.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아비투어. 아비투어. 아비투어가 대학 입시 시험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시험인가요?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 보는 시험이죠. 대학 입시가 아니에요, 사실상.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수학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비투어라고 하고요. 정확히는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군요. 고등학교 저희들은 입시에 졸업시험이죠. 대입 시험으로 네, 알고 대입 시험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 고등학교 졸업 시험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시험으로 아비투어라는 걸 보고요. 이건 몇 명이나 붙을까요? 예. 많이 붙어가. 많이 붙습니다. 90%가 붙습니다. 아, 예. 90%가.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서 다니엘 린데만이라고 아시죠? 예. 독일인 TV에 많이 나오는 다니엘 린데만. 한국말 잘하는 독일인이 한국말 잘하는 예, 맞아요. 다니엘이 나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다니엘은 졸업할 때 몇 명이 했나요? 했더니 121명이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몇 명이 아비투어 붙었어요? 했더니 얼마나 붙었을까요? 110명? 다 거의 붙었나요? 다 혹시? 붙었어요. 120명이 붙었습니다. 우와. 한 명 떨어졌. 한 명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의 다 붙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네. 독일에서는 아비투어에 통과한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다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오.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과연 그렇게 입시 경쟁이 없는데 과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의 그러니까. 문제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근데 독일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네, 아주 뭐 중요한- 자동차로 대표되는 맞아요. 뭐 정밀 그럼요. 기계공학의 세계 최강자고요. 네. 뿐만 아니죠. 뭐 맞아요. 강소기업이 제일 많은 나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자체를 아예 그 우린 그런 예, 상상력 자체가, 상상력 자체가 없죠. 없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지금 경쟁이 없으면 완전히 경쟁력도 폭망한다.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경쟁이 없으면 경쟁력도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죠. 독일은 경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는 게 있죠. 아니고요. 강한. 경쟁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경쟁을 안 시키기 때문에 독일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지금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를 하면 1970년에 이런 교육 개혁을 했고 그걸 통해서 경쟁이 없는 학교를 만들었고요. 대학 입학도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원하는 아이들에겐 다 길을 열어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비투어 그게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네.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의대도 원하는 원하는 때. 때 갈 수 있는 겁니까?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죠. 그러나 지금 좋은 말씀이에요. 독일에서도 어떤 학과나 어떤 대학은 몰리겠죠. 그렇죠. 몰리는 게 당연히 있어요. 말하자면 인기 학과 같은 게 예. 있겠죠. 당연히 독일도 있어요. 독일도 의대가 인기입니다. 그리고 문과 쪽은 법대는 그다지 인기 학과는 아니고요. 문과 쪽에서는 심리학과가 요새 인기예요. 심리학과. 예, 요것을 이제 독일에선 정원 제한학과라 그래요. 몰려서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예. 정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 제한학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예. 뭐 수용 인원이 지금 안 되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적 순으로 짜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독일은 성적 순으로 이렇게 자른다거나 네. 하는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독일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확하진 않아요. 예. 독일은 지금 대체로 16개 주로 돼 있어요. 16개 주로. 그리고 교육은 주 관할 사항이에요. 주마다 좀 달라요. 그러나 대체로 표준적인 수준의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처음에는 주로 추첨으로 했어요. 예, 정원을 제한해야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가 꼭 의사가 돼야 되는데 재수 없는 애들이 있겠죠. 계속 떨어지는.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부모들이 항의를 했겠죠. 예, 아비투어 성적을 반영해다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성적을 반영합니다. 근데 대체로 20%까지만 해요. 아주 20%. 제한적이군요. 예, 예. 20%까지 반영을 하고 나머지 20%는 대기 기간을 반영합니다. 대기 기간. 이게 같이 가요, 항상. 아비투어 성적을 반영하면 열심히 또 대기해서 난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아이들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대체로 아비투어 성적과 대기 기간을 반영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정원 제한을 문제를 풉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살살 정리를 하듯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다 그 당시에 나온 이야기예요. 경쟁의 전쟁터와 성취 원리로 아이들을 내모는 교육을 반대한다. 성취 원리는 쉽게 말하면 성적이죠. 성적. 그죠? 예, 경쟁의 전쟁터, 또 성적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이러한 교육을 거부한다. 이게 68 혁명 때 나온 이야기고요. 이게 1970년 교육 개혁을 하면서 구현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대학에서 어떻게 학교에서 경쟁 없는 교육이 가능할까? 우리 교육적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이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70년이니까 지금 몇 년 됐나요? 우리가 23년이니까 50년이 더 됐죠? 네. 50년 더 됐어요. 자, 50년 동안 경쟁을 안 시키면 어떤 인간이 될까요? 그냥 좀 무기력해지고 뭔가 성취감도 모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예. 받은 교육으로서는 예. 그런 예.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완전히 그건 한국 사람의 네. 생각이죠. 예. 좀 전에 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지구상에서 가장 성숙한 시민들. 예. 지금 독일은 그 뭐 어디랑도 비교가 안 돼요. 가장 성숙한 시민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독일입니다. 50년 동안 경쟁을 안 시키니까 사람들이 정말 성숙한 이러한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가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경쟁을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이렇게 경제 강국이 되고 또 독일이라는 나라가 경쟁을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그렇죠. 존경받고 또 학문 영역에서도 지금 노벨상을 거의 120명 배출한 이런 나라가 된 것은 경쟁을 안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경쟁을 안 시켰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들게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가 바로 강소기업이에요. 강소기업 여러분 들어보셨죠? 히든 챔피언이죠. 그렇죠. 보통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죠. 예, 숨어 있는 진정한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의 기업의 규모는 크지 않은데 가장 핵심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술력 이게 세계 없으면 1위. 예, 기술 세계 1위인 거예요. 이러한 기업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독일에요. 독일에. 세계 최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많은 예, 기업을 보유하고 대체로 있는 나라입니다. 1,35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세계 1위가 1,300개. 1,350개. 예. 이 강소기업이 미국이 대체로 350개. 3위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220개. 한국이 25위더라고요. 20개 정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강소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오늘날 새로운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데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새로운 발명은 다 융합이죠, 융합. 예. 이질적인 분야가 예. 서로 합쳐져서 네.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남과 적대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고 교감하고 공감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이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포용한다. 독일 아이들은 여기에 가장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걸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지금 같은 경쟁 교육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대전환을 거죠. 해야 되는 거죠. 대전환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어떤가요? 어느 정도 우리는 경쟁을 시키고 있을까요?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경쟁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비교를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가장 예, 여기 거의 있습니다. 1등 아닙니까? 네,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지표가 정말 많은 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이 네 나라를 이건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KDI에서. 예. 고등학교 시절이 뭐였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1,000명. 전쟁터로 생각하는군요. 예. 전쟁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무려 81%예요. 예. 중국과 미국도 경쟁이 심하다고 악명이 높은 나라죠. 그러나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일본이 의외로 14%밖에 안 돼요. 그러네요. 일본은 지금 유럽 쪽으로 많이 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네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경쟁 교육으로 악명이 높은 4개국이에요. 예. 그 중에서도 우리는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가장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 전쟁터에 우리가 매일매일 몰아넣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 교육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선 어떻게 되겠어요?
딱 두 부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전쟁터니까 누가 있겠어요? 이겨야 되는 이기면 승리한 사람. 그렇죠. 승자와 패자. 그렇죠. 승자와 패자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구조예요. 한국 사회는 소수의 승자들의 경우 어떻게 보나요? 자기가 누리는 모든 부와 권력은 다 내가 잘나서 누리는 거예요. 예. 내가 예. 잘나서. 내가 이 전쟁터에서 획득한 일종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의사들, 지금 의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의사 수가 적은 나라가 지금 한국입니다. 예. 지금 OECD 전체에서 38개국 중에 38위예요. 사실상. 예. 내가 노력해서 얻은 부와 권력에 누가 들어와? 아무도 못 들어와. 이러고 있어요. 지금 변호사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변호사 수가 가장 적은 그러한 수준입니다. 많이 늘었는데도 그런가요? 많이 늘었는데도 그래요.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이들은 특권의 성을 쌓아놓고 다른 사람을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부와 권력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이 낳은 가장 큰 폐해고요. 99%의 국민들이 스스로를 패자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이 열등감, 무력감, 패배감, 좌절감, 심지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육에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러한 절망감은 이러한 교육이 낳은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에서 승자가 되는 것도 위험하고 패자가 되는 건 더 위험하죠. 승자가 되면 거의 예외 없이 아주 미성숙하고 오만한 엘리트가 되고요. 자기가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잘나서 이룩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성숙한 인간이 돼요.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보는 의사, 판검사 이들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미성숙한 그러한 엘리트가 된 것은 우리 교육의 그 원인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들 또한 한국 교육의 피해자라고 봐요. 예. 공부만 조금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그 교실에서 12년 동안 잘하면 어떤 인간이 되겠어요? 성숙하고 겸손한 이런 인간이 된다는 게 어렵죠. 그들 또한 피해자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교육의 피해를 받고 있죠. 지금 젊은 세대 이러한 잘못된 교육이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바꿔서 젊은 세대를 이제는 이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저는 기성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열띤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저 역시도 사실 그런 교육을 받아왔던 그렇죠. 사람이다 다 저희들도 보니까 내 똑같이 자녀를 그냥 양떼 몰듯이 목표만 세워놓고 그냥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만 달려가 해서 오히려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녀로 키운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변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있지만 과연 변화될 수 있을지 대한 의문도 사실은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네. 다른 길이 안 보였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네. 통해서 교육적인 상상력을 좀 확장할 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쌤은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 경쟁 속에서 이렇게 길들여지고 키워진 세대였는데 예. 저도 돌이켜보면 애들 키울 때 심지어 어린이집 유치원 보낼 때도 1등 서야지. 어릴 때부터 그런 경쟁 이겨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이런 것만 했다는 사실이 참 부끄럽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능력을 측정하는 줄 세우기 교육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연대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대전환을 이루다 보면은 우리 청년 세대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예. 성숙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예. 기대를 품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말씀해 주신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김누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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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
네, 아침마당 대구에서 준비하는 청년 기획 그 세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 청년들이 안고 있는 고민 또 그들이 꿈꾸는 미래를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11월 셋째 주에 있을 청년 기획 그 마지막 시간도 꼭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침마당 대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